35장 시작하겠습니다. 35장 식물의 구조와 생장, 발생에 대한 단원인데요. 35장부터 39장까지 총 5개의 단원에 걸쳐서 우리는 식물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쭉 훑어볼 텐데요. 35단원은 식물학을 여는 단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식물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식물 개체를 기관 수준으로 분해해보면 뿌리, 줄기, 잎이라는 3가지 기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러한 뿌리, 줄기, 잎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양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식물이 영양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꽃과 열매를 식물의 생식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식물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다.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은 꽃과 열매. 그리고 이 기관들,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그 기관을 분해했을 때 좀 더 작은 수준에서 우리는 세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식물 개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지 식물의 생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가장 처음에 식물의 영양기관 중에서 각각의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줄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거 외에도 각 기관 사이에 양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줄기가 양분을 수송해 주는지는 36단원, 바로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지금은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줄기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줄기의 구조는 747페이지에 그림 35-12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줄기는 이렇게 기본 축이 있고 여기에 잎사귀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줄기에서 잎사귀가 붙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마디라고 합니다. 자, 마디와 마디 사이를 마디 사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렇겠죠? 자, 이거 외에도 마디 부분에 보면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얘는 나중에 곁가지로 생장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시를 가진 곁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곁눈은 마디마다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곁눈 말고 줄기의 가장 끝부분, 정단 부분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는 끝눈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여기서부터 줄기의 길이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식물의 생장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는 이러한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줄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횡단면을 살펴볼 텐데요. 횡단면을 살펴보기 이전에 횡단면, 줄기라는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생물학 1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체라는 것은 개체를 구성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기관들은 세포들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각각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의 집단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개개의 세포로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밑으로도 더 작게 쪼갤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자면 우리는 줄기라는 기관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줄기라는 기관 안에는 그 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잎 모든 생물체의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조직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물의 조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이 바로 그것인데요. 줄기에서는 이들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피 조직이라는 것은 줄기의 가장 바깥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표피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한 층의 세포 조직입니다. 자, 표피 조직은 식물체를 보호하고 있는 가장 바깥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내부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서 수송을 담당하는, 양분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다발 조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관다발 조직에는 물관과 체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물관은 이런 식으로 가장 줄기의 안쪽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다발 조직의 일부인 체관도 있는데요. 체관은 물관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 다시 한번 표시하자면 이 부분을 우리는 관다발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자,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의 사이를 채우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조직은 이 사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관다발 조직의 바깥쪽에서 표피와 관다발 조직 사이를 채우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피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 조직은 여기뿐만 아니라 관다발 조직의 안쪽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채우고 있는 이 조직. 이 조직은 우리가 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조직에는 수와 피층이 있고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다발 조직의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부분도 기본 조직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은 관다발 조직 사이에 있는 기본 조직이다. 딱히 이름은 없고요. 수와 피층 사이의 기본 조직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이 캠벨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림은 캠벨 책 742페이지 그림 35-8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의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조직들에는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줄기에서 이러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은 줄기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에서도 관찰되는 식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린 식물의 줄기의 횡단면은 사실 쌍자엽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쌍자엽 식물은 우리가 쉽게 쌍떡잎 식물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흔한 쌍떡잎 식물의 줄기의 횡단면이고요. 외떡잎 식물도 존재하고 있죠. 밀이나 벽, 강아지풀과 같은 그런 식물들은 외떡잎 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단자엽 식물이라고도 하고요. 단자엽 식물의 횡단면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그려보면 그렇지만 단자엽 식물도 마찬가지로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표피 조직이 이렇게 식물체의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고요. 관다발 조직이 관찰됩니다. 관다발 조직, 외떡잎 식물에서 관다발 조직은 쌍떡잎 식물에서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산재해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관다발 조직이 띄엄띄엄 산재해 있고요. 관다발 조직은
반으로 나뉘면서 물관과 체관들이 쌍을 이루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을 그렸다면 당연히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조직은 뭘까요? 기본 조직이겠죠? 자, 이제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식물을 기관으로 나누자면 뿌리, 줄기, 잎이고 조직으로 나누자면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각각의 줄기의 횡단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횡단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세 가지 조직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지금까지 전형적인 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디가 있고 마디 사이가 있고 곁눈이 달려있으며 잘랐을 때 저러한 생김새를 가진 그러한 전형적인 줄기를 살펴봤다면 꼭 세상에는 꼭 그렇게 생긴 줄기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생물들은 다양한 변형된 줄기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캠벨 책 741페이지 그림 35-5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양파죠. 양파를 보면 전혀 줄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하지만 양파는 변형된 줄기의 한 예로서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늘줄기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지하줄기, 기는줄기, 덩이줄기 뭐 이러한 줄기들이 있습니다. 자, 덩이줄기의 예를 갖고 있는 감자는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하줄기와 기는줄기 잠시 설명하자면 일단 기는줄기부터 볼까요? 딸기. 딸기가 기는줄기를 가지는 대표적인 생물의 예입니다. 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딸기 식물, 딸기 과일 말고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땅에 딸기 식물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물의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달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딸기도 달리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식물 개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줄기가 생장해 나와서 땅 위를 기어갑니다. 자, 원래 줄기는 이렇게 지상으로 쭉 뻗어야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고 기어가다가 땅을 만나게 됐을 때 여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개체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줄기를 딸기의 기는 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하줄기는 딸기의 기는 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적으로 비슷하지만 딸기의 기는 줄기는 지상에서 기어가죠. 하지만 붓꽃의 지하줄기는 이런 식으로 지하로 가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게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줄기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와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줄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줄기를 지탱하고 있는 지상부, 식물의 지상부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무슨 기능을 하나요? 식물의 지상부를 지지하고 한 자리에 고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죠.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식물이 바람이 불면 휙 쓰러지고 다른 데로 뭐 쓸려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지지와 고착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분을 땅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양분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서는 36단원과 37단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뿌리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뿌리의 구조를 살펴보죠. 뿌리의 구조는 쌍자엽 식물, 쌍떡잎 식물과 단자엽 식물 또는 외자엽 식물 또는 외떡잎 식물에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쌍자엽 식물의 뿌리 구조는 원뿌리 시스템, 원뿌리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전체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이 바로 쌍자엽 식물의 뿌리인데요.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식물에 줄기가 있고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뿌리라고 하는 가장 굵은
메인이 되는 그런 뿌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곁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처럼 곁뿌리가 나와 있는 것, 이런 뿌리를 가진 식물은 쌍자엽 식물이며 쌍자엽 식물의 이러한 뿌리를 원뿌리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쌍자엽 식물은 원뿌리와 곁뿌리를 갖는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쌍자엽 식물인데, 외떡잎 식물, 단자엽 식물, 외자엽 식물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물은 이 줄기를 지탱하는 줄기와 연결된 메인 가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연뿌리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는데요. 이렇게 땅이 존재하면 줄기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고 다 동등한 수염처럼 가느다란 뿌리들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원뿌리계가 훨씬 길고요. 수염뿌리계는 그거보다 짧고 이렇게 정말 수염처럼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염뿌리계와 원뿌리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뿌리, 원뿌리 시스템이든 수염뿌리 시스템이든 이 뿌리를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뿌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쭉 뻗은 미끈한 원통형이 아니라 수많은 털들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털이라고 하는데요. 뿌리털은 739페이지의 35-3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뿌리털, 뿌리에 미세하게 털이 막 나 있는데 이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기능은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자, 뿌리가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뿌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뿌리의 표면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싶으면 통과해야 하는 그 표면을 늘려준다면 더 잘 흡수할 수 있겠죠. 생물체에서 뭔가 표면적을 늘려서 뭔가 기능을 더 잘하는 뭔가를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뭔가 기체 교환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효율 증가시키는 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뿌리털도 그것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털, 이렇게 미세한 주름과 같은 구조를 매우 많이 형성함으로써 표면적을 드라마틱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뿌리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이루고 있는 표피세포들이 있겠죠. 이 표피세포들 하나로부터 튀어나온 그런 구조입니다. 표피세포 하나가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뿌리털을 쭉 내밀고 있는 구조가 바로 뿌리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의 전반적인 구조를 봤다면 이제 뭐 할 차례죠? 잘라볼 차례죠? 그래서 단면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횡단면을 봅시다. 뿌리의 횡단면도 줄기의 횡단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줄기처럼 뿌리도 가장 바깥인 표피 조직과 그 안쪽에 있는 관다발 조직, 그 둘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먼저 우리 뿌리의 횡단면 그려보기 전에 뿌리도 줄기처럼 마찬가지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이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쌍떡잎 식물의 뿌리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깥쪽에 식물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세포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피 조직이 있고요. 표피 조직에는 누가 있나요? 뿌리털이 있죠? 방금 배웠던 뿌리털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털은 하나의 표피세포로부터 돌출된 그런 구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포를 그려넣자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뿌리의 표피 조직은 이러한 표피 세포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뿌리털은 독립된 세포가 아니라 표피 세포로부터 돌출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피 조직이 있다면 그 안쪽에 관다발 조직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에서 관다발 조직은 이렇게 가장 안쪽에 존재합니다. 아까 줄기에서는 가장 안쪽에는 수라고 불리는 유조직으로 된 기본 조직 세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자, 쌍떡잎 식물의 뿌리는 가장 안쪽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물관부가 존재합니다. 물관부가 있고요. 이 물관부의 가지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채관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다발 조직과 표피 조직까지 파악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본 조직이죠? 기본 조직 중에서 그냥 우리 줄기선 기본 조직이다 이렇게 하고 뭐 피층, 수, 그 사이 조직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뿌리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조직 중에서 관다발 조직 바로 바깥쪽에 존재하는 한 층의 세포를 우리는 내초라고 부릅니다. 내초, 페리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 이 내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자, 내초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곁뿌리가 발생합니다. 지금 쌍떡잎 식물 그리고 있죠? 쌍떡잎 식물에서는 원뿌리가 있고 거기로부터 곁뿌리가 가지처럼 나와 있는데 줄기에서는 곁가지가 마디에 존재하는 곁눈에서 생성이 되었었는데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안쪽에 존재하는 세포층인 내초로부터 곁뿌리가 생성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림 748페이지와 749페이지의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초가 바로 관다발 조직 바로 바깥쪽에 있는 기본 조직이고 내초 바깥으로 가겠습니다. 내초 바깥에 바로 내초에 붙어있는 한 층의 중요한 세포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엔도더미스라고 하는 이 내피세포는 기본 조직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내피세포의 기능은 바로 다음 단원인 36단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구조와 위치와 이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내피세포 바깥 표피세포 안쪽을 채우는 세포층 이쪽이겠죠? 이쪽을 우리는 줄기와 마찬가지로 피층, 콜텍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식물의 뿌리 단면? 쌍자엽 식물의 뿌리 단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쌍자엽 식물의 뿌리 단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걸 차례죠? 외떡잎 식물, 단자엽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자엽 식물도 마찬가지로 표피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자, 표피 조직 있고 마찬가지로 뿌리털이 존재할 겁니다. 일단 생략하고요. 자, 그렇다면 관다발 조직 그려볼까요? 관다발 조직 중에서도 물관부는 이런 식으로 뿌리의 안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열 양상이 어떤가요? 쌍자엽 식물에서 보이는 이런 별 모양과는 달리 이런 원형의 물관부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배열하고 있고요. 이 녀석들이 뭐다? 물관부다. 그리고 채관부는 그 바깥쪽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채관부 세포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합니다. 자, 내초가 관다발 조직을 한층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내피가 존재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 사이, 표피 조직과 이 내피세포 사이를 싸고 있는 것이 바로 피층 세포층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것 뭐다? 외떡잎 식물, 단자엽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쌍떡잎 식물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부분이죠.
요 부분도 기본 조직의 하나입니다. 관다발 조직 아니고 표피 조직 아니니까 당연히 기본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라고 부릅니다. 쌍떡잎 식물의 줄기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를 외떡잎 식물의 뿌리에서 관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줄기의 구조와 뿌리의 구조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구별해서 혼자서 연습장에 그리면서 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각각의 구조, 위치, 이름까지 확실히 외워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뿌리의 횡단면입니다. 이러한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조직,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기본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건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횡단면까지 관찰을 해봤고요. 자, 줄기도 여러 가지 이상한 줄기들이 있었죠? 뿌리도 마찬가지로 꼭 저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형된 여러 가지 뿌리들이 존재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뿌리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지근, 호흡근, 저장근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예는 우리가 캠벨 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캠벨 책 740페이지 그림 35-4의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저는 이 중에서 호흡근을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흡근. 자, 뿌리도 호흡을 합니다. 뿌리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물질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2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고 이러한 기체 교환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토양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체 교환에 별 무리가 없지만 이러한 수생식물들,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는 녹아있는 가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호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 위로 뿌리들이 마구 자라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그 호흡근입니다. 공기 중으로 뻗어나와 있어서 이 뿌리 부분에 공기,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스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근이고 이 식물은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맹그로브는 이렇게 바다와 강이 만나는 부위에 서식하면서 이렇게 물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물속에서 공기를,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호흡근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뿌리의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줄기의 구조, 뿌리의 구조, 마지막으로 남은 영양기관의 하나인 잎을 살펴볼까요? 잎사귀는 나무의 줄기에 달려있는 그러한 기관이죠. 잎사귀가 하는 일은 가장 메인리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은 우리 캠벨 책 10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일반 생물학 1 우리가 같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광합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광합성 기본적으로 뭔가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화작용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물들이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구상의 전체 생태계가 유기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제 광합성을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식물의 잎이다라는 점이고요. 식물의 잎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구조. 잎사귀의 잎몸 또는 엽신이라고 불리는 이 넓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넓적한 부분이 줄기에 부착할 수 있는, 줄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줄기에 부착하는 이 부분 우리가 잎자루라고 하고요. 한자 말로 하면 이걸 엽신, 얘는 엽병입니다. 근데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잎자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잎자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죠? 이 잎사귀는 줄기로부터 양분을, 물을 공급받고 자기가 광합성한 광합성 산물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잎맥이라고 하고 이것은 관다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잎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잎사귀의 단면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잎사귀의 단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잎사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잎사귀의 단면을 잘라서 확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잎의 앞면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잎의 뒷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잎도 식물의 하나의 기관이죠. 엄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계속 얘기하다시피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기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의 표피 조직은 잎의 앞면과 뒷면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세포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피세포 한 층이 잎의 앞뒤를 구분짓고 있고요. 이렇게 표피 조직을 보시면 잎의 표피에는 그냥 표피세포만 띡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한 층의 큐티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큐티클은 표피세포가 분비한 왁스와 같은 성분의 물질로서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육상식물은 수중에서 생활하는 수중식물과는 달리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 있습니다. 항상 물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개체는 건조한 지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오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육상식물의 진화사에서 큐티클이 발생했습니다. 자, 큐티클은 뭐다? 표피 조직이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식물이 건조 스트레스로부터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표피세포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공변세포는 표피 조직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 집단으로서 잎의 앞면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잎의 뒷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공변세포는 약간 변형된 표피세포로서 생김새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 쌍이 같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공변세포 한 쌍이 모여서 구멍을 열고 있습니다.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토마라고 하고요. 이 기공을 통해서 O2라든지 CO2가 드나들 수 있는 잎의 내부와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체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공이고 기공을 이루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표피 조직에 속하는 세포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표피 조직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안쪽에는 기본 조직이 꽉 차 있는데요. 기본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 모두 여육세포라고 하는 비슷한 세포들로 들어차 있는데 책상 조직은 이 여육세포들이 책상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따닥따닥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책상 조직 또는 펠리사이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펠리사이드, 책상 조직 아래쪽, 뒤쪽을 보시면 스폰지 조직 또는 해면 조직이라고 해서 그 여육세포들이 조금 더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폰지, 해면 조직이 기공으로부터 들어온 기체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도 책상 조직처럼 빽빽하게 여육세포들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기체가 쉽게 잎의 앞면까지 도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육세포의 정체가 바로 얘네가 광합성을 가장 잘 수행하는 주된 세포 집단이다. 입니다. 자, 광합성을 수행하는 여육세포가 잎의 기본 조직을 구성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여육세포들로 기본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관다발 조직까지 봐야 되겠죠? 이 그림의 관다발 조직은 사실 그려져 있지 않으나 우리가 그려서 생각할 수 있겠죠? 관다발 조직이 잎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다발, 잎맥이 지나가는 부위라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서 물관과 체관이 반반 나눠져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다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유조직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다발 조직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관다발 초세포라고 합니다. 초하면 무슨 껍데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관다발 초세포. 다른 말로는 유관속 초세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번들 쉬스 셀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잎의 횡단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표피 조직에는 큐티클, 표피, 세포, 공변, 세포가 있고 뒷면에는 공변 세포가 있어서 기공을 형성해서 기체가 지나다닐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조직은 여육세포로 구성되며 여육세포가 광합성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광합성은 사실 빛을 이용하게 된 거기 때문에 빛은 잎의 앞면에 많이 도달하겠죠? 그래서 여육세포가 앞면 쪽에 펠리사이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상 조직과 해면 조직으로 구성된 기본 조직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연맥이 지나가는데 그 연맥은 관다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다발 조직에는 물관, 체관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관, 체관을 둘러싸고 있는 관다발 초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생물학 1 같이 들었던 수강생분들이시라면 10단원 광합성에서 C4 식물이 루비스코와 산소를 격리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관다발 초세포에 루비스코를 격리시키고 여육세포에서는 펩카르복실레이즈를 이용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세포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잎의 횡단면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횡단면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이름들, 구조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물의 세 가지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의 대략적인 내용들, 구조들, 횡단면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외울 게 많아졌죠? 자, 그래서 그 기관들은 조직 수준으로 잘라보면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그 사이를 채우는 기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조직들을 조금 더 작은 수준으로 해부해 보면 우리는 세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식물 세포에는 어떤 유형의 세포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식물 세포 생김새 6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일반 생물학 2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 많은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와는 달리 세포벽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세포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구조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룰로즈는 포도당들이 베타-1,4-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형의 사슬형의 고분자이다라는 거 다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단단한 셀룰로즈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전반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다. 식물의 지지를 담당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포벽이 있고 동물에서 관찰될 수 없는 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서도 액포라고 굳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중심액포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구조물,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이죠. 이것은 동물에서는 관찰될 수 없고 중심액포가 있음으로 해서 식물은 뭔가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않죠. 동물과는 달리 노폐물이 생기면 그것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액포 안에 저장을 하는 그런 중심액포. 노폐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도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삼투압이 쌓이면서 물이 들어가게 되고 식물세포 전체를 팽팽하게 해주는 팽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동물세포에는 없는 엽록체라는 구조도 있죠. 엽록체가 바로 식물이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광합성 담당 세포 소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세포 같은 것들 다시 한번 그냥 쭉 살펴보자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핵이 있죠.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소포체가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소포체에는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고 리소솜의 역할을 하는 액포 다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엽록체 뭐 등등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세포막이고요. 초록색으로 세포벽이 표시되고 있다까지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얻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긴 식물세포. 모든 식물세포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식물세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포 유형을 우리가 유세포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후각세포, 후벽세포, 물관세포, 채관세포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정도의 세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유세포 보겠습니다. 유세포 영어로는 파렌키마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세포는 뭔가 이름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말랑말랑한 그런 세포입니다. 얘네들은 세포벽이 2차 벽은 없고 1차 벽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고요. 얘네들은 뭔가 살아서 기능을 활발히 하는 그런 세포 집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능이 광합성, 그 다음에 뭔가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저장하는 언제 어디다 저장하나요? 과일이라든지 뿌리 같은 데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실에 과육, 사과를 먹으면은 그 말랑말랑한 하얀 속살, 그 속살을 구성하는 세포가 바로 유세포고요. 방금 우리가 잎의 횡단면에서 봤던 여육세포들, 광합성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 전부 다 유세포에 속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는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세포가 유세포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 분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분화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육세포나 과육 같은 것들이 유세포에 해당한다. 유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 세포벽 가지고 있고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입에 있는 메소필셀, 여육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엽록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후각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세포 집단인데요. 콜렌키마셀이라고 불리는 이 후각세포들 역시 2차 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세포보다는 두꺼운 1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1차 세포벽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세포들이 쭉 있는데 세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사이에 뭔가 빈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시커먼 부분.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세포벽인데요. 1차 벽입니다. 이 세포의 바운더리를 그려보면 너무 굵은데요. 자, 바운더리를 그려보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별표 친 세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포는 즉 각진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포벽, 1차 벽의 두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이렇게 각 부분만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는 특이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옆에 있는 애를 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각진 구조를 하고 있고 그 각진 곳마다 세포벽을 침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진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1차 벽이 굉장히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얘네들이 기능이 뭐냐? 바로 얘네들은 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세포인데 지지 기능이면 딱딱한 2차 벽까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얘네는 그런 견고한 지지 기능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연한 지지 기능을 가집니다. 어떤 것?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잎에는 잎몸과 잎자루가 있죠. 그리고 잎자루는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데 만약에 이 잎자루가 굉장히 딱딱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불면 잎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크기 때문이죠. 바람이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면적이 커서 힘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잎자루가 딱딱하다. 2차 벽까지 구성되어 딱딱하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겠죠. 그럼 잎이 식물 개체에서 탈락되고 말 것이고 식물은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잎자루 부분은 유연하게 잇몸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도 쉽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잎자루에서 발견되는 세포 집단이 바로 이러한 후각세포라는 거죠. 잎자루 외에도 우리가 샐러리 먹죠. 샐러리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데 그 샐러리 먹다 보면 이렇게 한 입 탁 베어 물면 샐러리 이렇게 단면이 생기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식이섬유 같이 생긴 그런 파이버가 막 보이죠? 이 파이버들을 바로 후각세포, 콜렌키마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물의 그런 구조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 집단이 있고 후각세포와 조금 비슷한 이름을 가진 후벽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벽세포는 후각세포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후벽세포는 후각세포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는 후각세포는 1차 벽까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후벽세포는 2차 벽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봤을 때 후각세포는 살아있는 세포. 그런데 후벽세포는 죽은 상태로 기능하는 세포라는 점이 매우 다른 점입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부터 살펴볼까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2차 벽을 가진다. 자, 1차 벽은 똑같이 셀룰로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2차 벽, 새로 나타난 2차 벽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2차 벽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리그닌 처음 들어보실 텐데 리그닌은 어떤 물질인고 하면 나무 있죠? 목질. 책상을 구성하거나 의자를 만들거나 하는 그 목질부, 그 목질의 느낌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분자가 바로 리그닌 분자입니다. 자, 리그닌 분자는 정체가 뭐냐? 고분자인데 페놀 고분자입니다. 피놀은 이렇게 벤젠고리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산화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피놀이라고 부르죠. 이 피놀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덧붙여진 작용미들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큰 고분자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것을 리그닌이라고 하고요. 이 리그닌은 기본적으로 지용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소수성이라고 하죠. 자, 소수성이기 때문에 목질부를 구성함으로써 나무가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해주는 것이 리그닌의 가장 주된 기능이고요. 그런 방수 기능뿐만 아니라 리그닌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페놀 고분자의 연결 특성상 얘네들이 헤미셀룰로즈라고 하는 2차 벽을 구성하는 또 다른 구성 요소와 공유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메카니컬 스트렝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자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리그닌이 방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나무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물관부에서 물의 수송을 담당할 때도 리그닌 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만약에 물관이 물에 젖는 수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에 다 젖어버리면서 물이 제대로 물관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겠죠. 마치 우리의 수도관 파이프가 물에 젖지 않는 메탈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수도관이 물에 젖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물이 다 새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물에 수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그런 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닌 분자는 굉장히 중요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그닌의 정체와 역할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어디서 보인다? 2차 벽에서 나타나는 물질이다 라는 거. 자, 2차 벽, 리그닌을 함유한 2차 벽을 가지는 것이 후벽세포가
후각세포나 유세포와 다른 구조적 특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세포나 후각세포는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유세포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물질 대사를 수행하고 뭔가를 저장하는데, 그리고 후각세포는 살아있으면서 유연한 지지 기능을 담당하지만 얘네들은 죽어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2차 벽까지 축적하고 난 뒤에 이 후벽세포는 죽고 맙니다. 그 죽은 상태로 지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후벽세포의 가장 주된 기능이고, 후벽세포의 가장 흔한 예는 여기 보강세포와 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강세포는 어디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냐? 우리 배 많이 먹죠? 맛있잖아요. 추석 때 되면은 배를 많이 먹게 되는데, 배 먹다 보면 배는 사과랑은 좀 다르죠. 사과는 과육이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운데 반해서 배는 이렇게 이제 까슬까슬한 그런 과육이 씹히죠. 그것을 우리가 돌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돌세포가 대표적인 후벽세포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호두 껍데기 같은 것도 후벽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계속 보고 있죠. 후벽세포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관세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관세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운반하는 물 수송을 담당해야 되니까 리그닌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리그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2차 벽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2차 벽을 축적을 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후벽세포와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2차 벽을 만들게 되고 지지도 하고 리그닌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이고, 2차 벽 만들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붕괴해서 죽고 그 상태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물관부를 구성하는 물 운반 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좀 더 원시적인 형태를 우리가 헛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헛물관, 우리 트라케이드라고 불도 하는 헛물관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좀 더 원시적인 세포로서 생김새를 보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캠벨 책에서 보면은 페이지 745페이지에 그림 있죠? 거기에 물관, 운반세포의 오른쪽 부분이 헛물관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2차 벽에서 뚫려있는 벽공이라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벽공들이라는 이 구멍 사이에 원형질 연락사들이 많이 뚫려있게 되겠고요. 이 벽공을 경계로 해서 옆에 있는 인접한 물관세포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헛물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물관 요소라는 것은 헛물관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물 운반세포인데요. 그래서 줄기 단면을 잘라봤을 때 헛물관의 비율이 더 많다 하면은 좀 더 원시적인 식물, 물관 요소의 비율이 좀 더 많을 때는 좀 더 진화적으로 후기에 나타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관 요소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발전했을까요? 물관 요소, 베슬 엘리먼트라고도 하는데 헛물관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큽니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물이 저항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 길이도 짧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저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기 저항이 작아지려면 도선의 길이가 짧고 단면적이 넓어야 되죠? 그런 거 혹시 물리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저항 없이 잘 수송되기 위해서는 단면적이 넓고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아야지 물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물관 요소는 헛물관과 달리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물관 요소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길쭉한 모양을 갖는 반면에, 헛물관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갖는 반면에 물관 요소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땅딸막하면서 끝이 이렇게 뭉툭합니다.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끝에는 벽공과 비슷한 천공판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영어로 퍼포레이션 플레이트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가렸지만 이 부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물관 요소를 그려주는 좋은 그림이고요. 여기가 이제 물관 요소의 경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공판이 보이고 있죠. 천공판을 경계로 해서 물관 요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 경로가 됩니다. 이와 여기에 인접해 있는 헛물관은 이런 식으로 뾰족해서 천공판과 같은 구조는 없고 이런 벽공들을 이용해서 물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줄기의 단면 보이시는데 여기 물관 요소는 이렇게 크고 뚱뚱한 데 반해서 헛물관들은 이렇게 직경이 작은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자, 물관부에 물 운반세포, 헛물관과 물관 요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체를 이루고 있는 다섯 번째 세포, 체관부 당 운반세포가 되겠습니다. 체관부도 물관부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액체를 수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관 요소와 비슷하게 원통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관부에는 헛물관과 물관 요소가 있었다면 체관부 운반세포는 헛물관에 해당되는 체세포라고 하는 좀 더 원시적인 형태가 있고 좀 더 발달된 물관 요소와 상응하는 체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물관은 어떻게 모든 식물에서 조금씩은 나타나는 반면에 이 체세포는 이걸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체관 요소는 모든 이제 진화된 촉시식물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체관부 당 운반 세포입니다. 자, 물관은 뭔가를 수송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죽어서 기능을 했었죠. 세포질이 붕괴하고 그 붕괴하고 난 공간을 이용해서 물관액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체관부 당 운반세포는 뭔가 체관액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살아있는 상태로 기능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로 기능을 하려면 얘네들은 핵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엽록체 그런 미토콘드리아 그런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체관 요소는 신기하게도 어때요? 세포 소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바로 그 이유는 체관 요소는 항상 동반세포라는 녀석을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실제로 체관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지는 않으면서 체관세포 옆에, 체관요소 옆에 딱 붙어서 체관요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체관요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세포고요. 우리가 36장에서 보겠지만 당 수송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관 요소는 물관 요소의 천공판에 해당하는 체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마치 물관 요소처럼 생겼죠? 보면 이렇게 원통형의 세포이고요. 체관 요소와 체관 요소가 연결되는 부위에 뭐가 있나요? 체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이 사이로 체관액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물체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세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뭐가 있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식물체를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은 유세포부터 봤었죠. 유세포 살아있고 말랑말랑하고 1차벽밖에 없고 물질대사 활발하게 진행하는 유세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각세포, 유세포와 약간 비슷하지만 지지 기능을 좀 더 담당하는 후각세포 있었고 지지 기능이 좀 더 강화된 후벽세포 있었죠. 얘는 죽어서 지지하는 그런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관부 물 운반세포, 얘는 헛물관, 물관 요소 있었고 어땠나요? 2차벽 있어서 리그닌 있고 그래서 물이 지나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2차벽 형성하고 죽어서 기능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물관 요소의 구조 살펴보시면 원통형이고 직경이 넓고 짧고 그 다음에 천공판이라는 게 있었고 체관부 당 운반세포는 체관 요소로서
물관 요소와 비교를 하자면 천공판이 아니라 태판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물관 요소와는 달리 살아서 기능을 하는데 얘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반세포가 그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죠? 자, 줄기 가장 중심축이 되는 줄기의 구조, 줄기의 기능, 횡단면, 변형된 줄기까지 봤었고 뿌리도 마찬가지로 뿌리의 기능, 구조, 횡단면, 변형된 얘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잎의 구조, 잎은 엽신, 엽자루, 잎자루, 그 다음에 잎 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랐을 때 표피 조직,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어차피 전부 다 더 잘게 잘라보면 세포들이 나타나는데 세포들에는 총 5가지 정도의 유형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게 35단원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은 식물이 이러한 구조들을 나타내기까지 어떻게 생장했기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를 보는 부분이 35단원의 뒷부분인데요. 조금 쉬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